예, 독자 중심의 글쓰기론 2차시까지 했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독자 중심으로 글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그 구조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작가가 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텍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텍스트를 써서 독자에게 전달하는 이런 구조를 갖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정한 사회 문화적인 맥락이라는 것이 있죠. 예. 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지만 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뭐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이제 글쓰기의 목적에서 또 살펴보겠지만요, 앞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 대화, 또는 자기 주장, 뭐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어떤 정치적 참여,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글쓰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러한 맥락을 도외시하고 그냥 이런 글을 쓰는 행위만을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그냥 독백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가 분명 사회적인 이런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글을 쓰는 사람뿐만 아니라 글을 읽는 독자도 사실은 특정한 사회문화적인 맥락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적 맥락이라고 하는 것, 상황적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글을 쓸 때 고려해야 될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독자는 사실은 구체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글을 쓸 때는 누가 이 글을 읽을지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 그 독자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이라고 하는 것, 또는 그 독자라고 하는 어떤 대상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특정한 상황적 맥락에 속해 있는 자라는 것이죠. 특정한 상황적 맥락에 속해 있는 자. 그리고 우리가 글을 쓸 때는 과거인을 대상으로 글을 쓰거나 또는 미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같은 사회 문화적인 맥락 속에 속해 있는 독자 공동체, 담론 공동체 속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글을 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자가 누구인가라는 어떤 인간으로서의 독자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속해 있는 이러한 상황적 맥락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 사실은 이것이 독자를 의식한 글쓰기론,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어떤 맥락이라는 것, 상황적 맥락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대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어휘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 같은 어휘가 받아들여지게 되는, 해석되게 되는 그러한 그 의미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적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글을 쓸 때 이 텍스트의 의미가 제한되거나 또는 확대 해석될 수 있는 어떤 아주 중요한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우리는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실험실에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런데 현재 작문 교실이나 글쓰기 교실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인데요. 다시 말해서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상적인 행위입니다. 어떤 특별한 행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삶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행위인데 우리가 글쓰기 교실이나 또는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작문 교실이나 이런 곳에서 배우는 것은 그런 것들이 거세된 어떤 특정한 상황적 맥락이 거세된 말하자면 어떤 실험실과 같은 그런 곳에서 우리가 지금 글쓰기 교육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는 분명 자 학교 글쓰기를 생각해 봅시다.
학교에서 뭐 작문 시간도 있고 글짓기 시간도 있고 또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작문 교실도 있습니다. 논술 교실도 있고요. 자, 이 학교라는 공간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이상적인 담론, 그것은 뭐 보통 학술 담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학술 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일상 담론하고는 분명 다릅니다. 먼저 표준어를 사용해야 된다라든지 뭐 어문 규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든지 써야 될 어휘와 쓰지 말아야 될 어휘를 구분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어떤 그 종결 어미를 사용해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그 조항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학술 담론을 쓰는 학생들, 이 학생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학생들의 독자는 누굽니까? 교사입니다. 교사를 대상으로 글을 씁니다. 이 교사가 바로 독자죠. 자,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사라고 하는 아주 까다로운 이러한 독자를 향해서 독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또 이 교사는 글을 꼼꼼하게 첨삭을 해서 다시 학생에게 피드백을 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이런 것이죠. 수잔 밀러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을 잠깐 제가 좀 인용을 해볼까 하는데요. 수잔 밀러라는 사람은 바로 학교 장문이 일상적인 장문과 다르다. 이러한 학교 장문의 교육 방식을 일상적인 어떤 장문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아주 급진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장문 이론가이기도 합니다. 잠깐 제가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수잔 밀러에 따르면 학교의 폐쇄된 그런 담론 안에서 학생들이 글쓰기가 아무리 옳고 아무리 독창적이고 또 아무리 도발적이어도 그것은 단지 연습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어떤 글은 야 정말 글 잘 쓴다. 야 이 학생 정말 독창적이다. 상당히 이 글은 도발적인데 라고 느꼈던 그런 글쓰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칭찬도 많이 했고 너 한번 작가해봐도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정말 마음에 있는 그런 칭찬을 해준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잔 밀러에 따르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폐쇄된 담론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건 단지 연습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학생의 글쓰기는 드레스 리허설처럼 항상 연습용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무리 글을 잘 쓰고 상을 많이 받고 칭찬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 학생이 일상적인 그런 글쓰기 또는 전문적인 작가로서 성공할 수 있느냐, 그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상황적 맥락이 거세되어 있다는 것이죠. 상황적 맥락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절실하면 못할 게 없어요. 우리가 글을 잘 쓰냐 못 쓰냐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탁상공론일 수 있는 것이요. 굉장히 여러분 백남기 농민의 따님이신 백도라지 씨의 글을 한동안 굉장히 화제가 돼서 SNS 상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분이 원래 글을 잘 쓰는 분이셨을까요?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글을 잘 쓰는 분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일종의 수사학 또는 전문가로서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글이 갖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 그 글이 갖고 있는 영향력,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글쓰기의 테크닉이나 아니면 그 글이 갖고 있는 고도의 어떤 그 전략적인 측면, 어떤 수사적인 그런 여러 가지 기법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이 갖고 있는 절실성과 진정성에 있다라고 봤습니다. 대부분 우리를 감동시키는 글은 이렇게 어떤 기법이 뛰어나다거나 수사적으로 잘 짜여진
그런 글이라기보다는 바로 자신의 그 상황적 맥락의 그 필요에 의해서 쓰여진 글. 내가 정말 절실하니까, 절실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든 이해시키고 전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 나의 그 절실한 그런 상황, 그런 맥락, 이런 것 속에서 정말 좋은 글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과의 대화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내가 꼭 관철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정말 평상시에는 부모님과 말도 잘 안 하고 뭐 그러던 사람도 부모님을 정말 설득해야 되는 그런 순간, 그리고 부모님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그런 절실한 자기 인생에서 정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이 도래했을 때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말을 잘할 수가 있고요. 바로 그 최고의 화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냥 학교에서 교실에서 이렇게 하면 좋은 글이고 너 정말 글 잘 쓴다라는 것들은 리허설이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리허설 100번 하면 뭐합니까? 실전에 가서 뭐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리허설과 실제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독자 중심의 글쓰기론이라는 것은 바로 그 저자와 독자가 속해 있는 사회문화적인 맥락, 그리고 그 속에서 저자가 독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글쓰기를 통해서 그 저자가 도대체 어느 만큼의 상황적 맥락 속에서의 어떤 절실함이나 진정성이나 어떤 필요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런 부분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상황적 맥락이라고 하는 부분을 독자 글쓰기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글을 쓴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글을 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얼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뭐 문화도 다르고 다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생각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글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다수의 사람, 그 시대의 지배적인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지배적인 이념이나 지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지배적 관점이라고 합시다. 지배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글을 쓰느냐, 아니면 요즘에 소수자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예, 소수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지배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 지배적 관점과는 반하는 그러한 어떤 소수의 사람들, 소수 의견이라고 하죠. 예, 소수자의 관점. 이런 소수자의 관점에서 글을 쓰느냐, 아니면 지배적인 관점에서 글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글쓰기는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글을 쓸 때 어떤 독자를 예상을 하면서 글을 써야 될 것인가에서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수문학을 위하여라든지 뭐 이런 데서 들레즈나 가타리 같은 사람은 그 카프카의 글쓰기를 이제 소수자의 글쓰기, 소수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소수문학이라고 하면요,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양적으로 적다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지배적 관점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소수 의견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명의 사람들이 있으면 보통 한 95명의 사람들은 뭐 상식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옳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좀 정치적인 예를 들고 싶진 않은데 제가 좀 떠오르는 게 그거밖에 없네요. 일단은 그 헌법재판관들이 통진단 해산할 때
이제 다수 의견은 해산 쪽이었고 소수 의견으로 한 분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자, 소수 의견이죠. 소수 의견, 다수 의견. 근데 이 소수 의견을 대변하신 분은 소수 재판관 중에서 소수자였지만 이 소수 의견에 찬성하고 소수 의견과 같은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다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수였지요. 제가 보기에는 다수였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이 틀 안에서는 분명 소수 의견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사회의 어떤 지배적 관점, 지배적인 이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 그것은 벗어나 있는 것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성애가 정상이고 이성애가 그 합법적인 어떤 그런 사회에서 동성애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다른 형태의 파트너십 관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수가 많든 적든 소수 의견일 수밖에 없고 소수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지금 이제 글을 쓰고자 하는 것이 다수의 독자들과 관점을 같이 하는 그러한 글인가, 아니면 다수적 관점에서 벗어나 있는 소수자의 관점에서 내가 글을 쓰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분명 여기에서 다수의 독자들, 이 다수자의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소수자의 관점으로 쓰여진 이러한 글을 읽을 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자의 의견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소수자의 의견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봄으로써 기존에 자기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다양한 그러한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략. 그래서 소수 문학은 다양한 전략을 구사를 합니다.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데요. 소수 문학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 카프카의 문학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 또는 소수 문학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은데, 오정희 같은 소설가는 몇몇 매니아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인기가 많은 작가이지만, 그 대중들에게 큰 인기가 있는 그런 작가는 아니죠. 예. 그거는 이제 결국은 여성의 어떤 모성성이라든지 또는 한 가부장적 사회에서 그 여성이라는 그 존재를 한 사람의 주체적인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는 그런 사회 속에서 그 인간을 한 사람의 주체적 인간으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정희 소설가가 활동하던 그 시절에는 아마 상당히 낯선 소설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면서 지금은 그것이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그런 시선이 됐지만 그 시대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 대중적이고 다수적인 그런 관점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결혼한 남편에 대해서도 항상 그라는 표현을 쓰고 어떤 가족이라고 하는 가족 이데올로기가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거기에는 어디까지나 그 개인으로서의 나의 자의식, 나의 어떤 삶, 나의 실존,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어떤 주부로서의 여성. 자, 주부로서의 여성, 결혼을 안 한 여성이 그런 고민을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아줌마예요, 외모는. 그냥 아줌마인데, 이 아줌마가 지금 고민하는 게 자식 대학 보내고 남편 승진시키고 집 늘려가고, 대부분의 아주머니들은 그런 고민을 하는데 오정희 소설 속에 나오는 그 중년 여인들은 다 실존적인 고민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실제 하는 실존 인물인지 아니면 어떤
그 상징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 범상치 않은 그런 주부, 평범하지 않은 그런 주부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그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모성 이데올로기에 갇혀 있는가라는 것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여성도 역시 한 사람은 실존적인 인간으로서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을 이제 모색해 가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여성은 약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성과 여성 사이의 어떤 연대를 통해서 그 여성들의 그런 주체성을 비로소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메시지가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이제 낯설게 느껴졌던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사회에는요, 지배적 관점에서 쓰여진 글도 있지만 이렇게 소수자의 관점에서 쓰여진 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독자를 양분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독자를 양분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글을 쓸 때 이 사회에서 대다수의 그러한 독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예상 독자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죠. 요거는 독자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처럼 살면 된다, 지금과 같은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런 소수 의견이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입장의 글쓰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독자 중심의 이러한 글쓰기론에 대해서는요, 다음 수업 시간에, 직접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